오늘 2월 3일 화요일 허민의 뉴스쇼. 이번에 여러분과 함께 모실 주제는 윤석열과 한동훈 두 검사 출신의 정치 지도자들 얘기입니다. 굿바이 윤석열, 굿바이 한동훈, 보수 위기의 공동 책임자들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모시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이라고 하는 과오의 책임을 지고 있죠. 그 책임에 대해서 지금 아주 무겁게 지금 그 결과가 따르고 있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는 내란몰이 그리고 탄핵몰이라고 하는 선택에 대한 책임을 지금 지고 지금 한동훈 역시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두 사람은 참 많이도 닮았습니다. 예, 외형은 좀 달라 보여요. 외형은 생김새도 뭐 성격도 말투도 여러 가지 달라 보이지만 그러나 본질적으로 참 비슷한 점이 많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뭐 저는 이제 정치학교라는 말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정치학교. 시의원, 도의원, 아니면 시군구 단체장, 아니면은 이제 국회 중앙무대에서 국회의원, 보좌관, 비서관, 비서진, 이런 것들, 또는 이제 초선, 재선 배지 달고, 우리 훈련을, 이런 것들이 또는 캠페인, 선거 캠페인 사무실에서 일하는, 이게 다 정치학교입니다. 이 정치학교에서 훈련받고, 검증받고, 넘어졌다, 일어났다, 쓰러졌다, 다시, 일어났다, 이런 것을 반복하면서 훈련하고, 그리고 정책 성과를 내고 그 성과를 바탕으로 해서 조금씩 이제 지도자의 반열로 올라가게 되는 이 정치적 검증, 정치적 훈련 과정 없이 단박에 정치 지도자 대열에 올라섰다고 하는 것이 윤석열과 한동훈 두 사람의 공통점이에요. 이럴 경우에 저는 검사 출신들이 갖는 세계관이 함부로 지워지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검사 출신의 세계관은 뭐냐? 쉽게 얘기하면 나와 다른 모든 사람들을 다 검사와 피의자, 검사와 혐의자, 검사와 범죄자로 구분해서 보려고 하는 시각이 굉장히 농후한 그런 것이 있는 거죠. usual suspect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usual suspect. 원래는 이제 수사 용어인데요. 네. 이게 이제 우리말로 표현을 하면, 이 잠재적 혐의자, 잠재적 범죄자, 이런 뜻을 갖는 말인데, 지금 이게 동명의 영화 제목이 usual suspect라고 하는 걸로 해가지고 미국의 헐리우드에서 만들어져서 예, 저기 나온 일이 있어요. 1995년도에 나온 영화인데요. 이 항구 폭발 사건에서 이제 유일한 생존자, 이제 버빌 킨트라고 하는 이제 그 등장인물로 나오는데 여기 이제 케빈 스페이시가 아니 명배우죠. 예, 주연을 해서 그 사람이 이제 경찰 수사를 받는 것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때 경찰이 이 항구 폭발 사건에서 굉장히 많은 사람이 희생이 됐는데 그때 야 이런 사건을 일으킬 만한 사람들이 누구지? 해서 5명인가를 이렇게 뽑아내가지고 경찰 수사실로 부릅니다. 네, 조사실로. 그래서 쭉 세워놓고, 그게 이제 그 포스터에 나온 게 그런 내용인데, 그런 사람들이, 언제든지 잠재적 혐의자가 될 수 있는 그 사람들이 유저 서스펙트인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우연히 엮인 다섯 범죄자가 이제 그 스토리를 이어나가고, 카이저 소제라고 하는 사람도 조정을 받았다. 근데 결국 이제 영화가 흘러가면서 이 반전이 일어나죠. 이게 그러니까 스포를 하자면, 이 유일 생존자 버빌 킨트가 자기는 카이저 소제라고 하는 사람의 조종을 받고 있어. 근데 카이저 소제가 바로 자신이었다고 하는 게 반전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는데 어쨌든 그런 영화입니다. 한번 보세요. 이건 명품입니다. 아주. 거기서 보는 게 유저 서스펙트가 그런 내용이에요. 네. 그러니까 늘 이 타인을 상대하는 사람을 늘 범죄 혐의자로 보는 습성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과는 어떻게 해야 돼? 통합이 안 돼. 어떻게 해야 돼? 그 사람들을 제거해야 돼. 또는 감옥에 쳐넣어야 돼. 이제 이런 생각이 지배하고 있는, 이런 검사 대 피의자의 관념, 이런 세계관을 갖고 정치에 입문해서, 정치 입문하면은, 이제 홍준표 얘기는 그런 겁니다. 홍준표도 검사 출신이잖아요. 저는 이 검출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검출 출신인데, 홍준표는 1996년도 15대 총선에서 검사 출신으로 이제 정계에 입문을 하죠. 그래서 초선 배지를 달고, 그 다음에 지금까지 5선 배지를 달 동안, 5선인가요? 6선인가요? 그건 팩트 체킹을 해보겠습니다. 하는 동안에 그 사람이 여러 차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내가 정치 무대에 들어와서 검사 물을 빼는데 10년 걸렸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그게 뭐냐면 정치학교에서 넘어지고 일어나고 그러면서 훈련받고 검증받는 과정인 거예요. 그런 걸 통해서 유저 서스펙트 세계관을 가진 검사 대 피의자로 세상을 바라보는 세계관을 가진 그런 사람들이 바뀌어 나가는 거죠. 정치인으로. 정치인은 설득하는 거구나. 정치라고 하는 거는 협의하는 거구나. 정치는 조정함으로써 시간이 필요한 거다.
이런 것들을 깨달아가는 과정. 이런 것들이 없이 정치도자 대열에 올랐기 때문에 그냥 검사적 시각을 갖고 세계를 이제 재단하고 양분하고, 예, 나와 타인을 가르고 이러기 때문에 지금 윤석열과 한동훈이 그 여권의 두 지도부로 있을 때, 하나는 대통령으로 하나는 당대표로 있을 때 서로 치고받고 했던 거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 상승만큼 추락의 속도도 굉장히 빨랐어요. 그래픽을 같이 한번 보실까요? 네. 제가 오늘 허민의 정치 카페에서 어떤 그래픽입니다. 그 윤석열 한동훈의 정치 행로. 예. 예, 위에가 실제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 행로인데 2021년 6월에 정계입문 선언을 하고 11개월 만에 윤석열 정부가 출범을 합니다. 대통령 선거에서 9개월 만에 대통령이 당선이 돼서 11개월 만에 윤석열 정부가 출범되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뒤에 2024년 1월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제 국민의힘으로 전격 영입이 돼서 한동훈 비대위원장, 당대표격이죠. 해서 비대위가 출범을 합니다. 24년 1월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고 나서 만 2년도 안 된 시기입니다. 그러고 나서 총선을 앞두고 이제 당정 갈등, 윤한 갈등을 막 일으켜요. 결국은 국힘이 이제 22대 총선에서 참패를 하죠. 24년 4월. 그리고 나서 7월에 전당대회가 열려서 한동훈이 정식으로 당대표가 됩니다. 선출이 됩니다. 62%의 막강한 득표로 당대표가 되고, 그리고 이어서 2024년 11월에 당원 게시판 사태가 일어납니다. 한동훈이 위기에 몰리죠.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12월 3일 선포를 하고요. 그리고 그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서 국민 담화를 들은 한동훈이 저거는 내란 자백이다. 그러면서 이제 내란물이 탄핵물이에 들어갑니다. 결국은 12월 14일 날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 소추당하죠. 그리고 그 다음에 지난해 25년 4월 4일 날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소추를 인용을 하고 대통령직 파면을 선언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대선이 치러지고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고, 한동훈은 역시 단계 사퇴로 이 장동혁 체제에서 단계 사퇴로 당원 제명 처분을 받습니다. 이게 며칠 전의 일이었죠. 한동훈은 정계 입문, 비대위 출범, 비대위원장으로 정계 입문한 건 2024년 1월인데 만 2년 만에 당원 사퇴로 당원 제명을 받게 돼요. 그 다음에 윤석열 대통령은 정계 입문한 게 2021년 6월인데, 예, 그리고 정부 출범한 게 22년 5월이죠. 22년 5월에서 대통령직 파면한 게 25년 4월. 만 3년도 안 돼서 대통령직을 파면하게 됩니다. 정계 입문 4년 만에. 이렇게 짧은 속도로 이제 상승을 하고 짧은 속도로 추락을 하게 됩니다. 네. 이 윤리, 직업 윤리에는 신념 윤리라고 하는 것과 책임 윤리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막스 베버의 얘기입니다. 막스 베버가 직업으로서의 정치 또는 소명으로서의 정치라고 하는 책에서 이렇게 기술을 합니다. 네, 저 책인데요. 저 책이 그렇게 두껍지 않습니다, 여러분. 얇은 책이고 굉장히 좋은 책입니다. 지금 뭐라 그럴까, 정치를 이해하는 입문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가볍게 읽을 수 있는 책이고요. 여기에 이제 정치 지도자의 3대 요건 그래가지고 뭐 책임, 균형 감각, 열정 뭐 이런 것들을 나열하기도 하고 하는데, 이 책 정말 좋은 책입니다. 여러분 꼭 읽으시기 바라고요. 예, 여기서 정치인이 가져야 될 윤리의식으로서 이제 신념윤리와 직업윤리를 얘기합니다. 신념윤리라고 하는 건 도덕성과 윤리적 잣대로 본 윤리입니다. 예, 책임감과 과정으로서의 자기 도덕성과 신념이 어떻게 관철되는지 요거를 살펴보는 게 신념윤리고, 책임윤리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결과로서 책임지는 윤리, 예, 성과로서 책임지는 윤리를 얘기합니다. 정치는 두 가지 다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런데 막스 베버는 이 신념윤리보다 더 중요한 건 책임윤리다. 정치인에게서 결과로서 얘기해야 된다. 네. 도덕성, 선한 의지, 이것도 중요하죠.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결과로서의 책임. 예. 그래서 책임윤리를 얘기를 합니다. 검사의 윤리는 신념윤리에 가깝습니다. 저 사람은 악이야, 나는 선이야, 나는 판단하는 사람이야, 저 단죄해야 돼, 뭐 이런 것들. 그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정치인의 윤리는 책임윤리예요. 예. 어떻든 간에 국민 통합을 이뤄내야 돼. 당내 통합을 이뤄내야 돼. 그래서 선거에서 승리라고 하는 결과를 내가 만들어내야 돼. 이것이 책임윤리예요. 그런데 윤석열과 한동훈 두 초짜 정치인들, 예, 검사로서는 정말 유명세를 톡톡히 받았지만은 신념윤리를 갖고 검사직을 수행했지만은 정치권에 들어와서는 정치적 훈련 없이 지도자가 되면서 검사적 시각을 버리지 못해서 모든 사람을 유저 서스펙트로 보고
나와 피의자의 관계를 보고 그래서 도의적으로 저건 안 돼. 정치를 도덕화하는 거예요. 그럼 출구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결국은 이제 윤석열 대통령은 계엄 사태를 일으키고 그것 때문에 탄핵이 이르고 한동훈은 그걸 또 보고서 그걸 사법적인 판단의 영역으로 넘겼어야 되는데 계엄이 내란인지 계엄이 탄핵돼야 될 것인지 넘겼어야 되는데 정치적 판단을 앞세워서 저 사람 내란 자백한 거야. 탄핵해야 돼. 친한계 움직이고 그래서 탄핵 소추 안에 친한계가 대거 열 몇 명이 갔죠. 그래가지고 민주당이랑 해가지고 탄핵 소추시키고 결국 탄핵이 이르게 하고 이거를 통해서 어떤 결과를 가져왔습니까? 결국은 윤석열은 보수는 위험한 집단이라고 하는 낙인을 찍히게 만들었고요. 예. 회복할 수 없는 낙인을 찍은 거죠. 또 한동훈은 한동훈대로 보수는 분열하는 집단. 예. 그런 낙인을 찍히게 만든 겁니다. 저는 보수의 대파국, 보수의 전반적 위기를 부르는데 두 사람이 공동 책임이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저는 이 두 사람이 보수의 전반적 위기를 부르는데 기여한 또 그러한 DNA를 태반서부터 공유한 이란성 쌍생아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란성 쌍둥이, 이란성 쌍생아. 여러분 뭐 잘 아시겠지만 중고등학교 생물 시간에 그런 거 배우셨죠? 네, 일란성 쌍생아, 이란성 쌍생아가 있죠. 일란성 쌍생아는 이게 태반에서 수정체가 하나였는데 그것이 이제 임신 과정에서 태내에서 두 개로 쪼개져 가지고 쌍둥이가 되는 과정인 거고, 그다음에 이제 이란성 쌍생아라고 하는 거는 수정체 자체가 두 개가 형성이 돼서 두 개가 그냥 두 개의 생명체로 이제 분리돼서 나오는 거죠. 태반은 같아. 윤석열과 한동훈, 검찰이라고 하는 태반은 같았어요. 근데 그 태반에서 벗어나오지 못했어. 결국은 훈련받지 못한 정치적으로. 그래서 그 공유한 검사적 DNA를 갖고 서로 분열, 그다음에 갈등, 소모하다가 결국은 보수의 말하자면 이 파멸, 보수의 이게 분열로 나아가게 만들었다. 그런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계엄에 따른 탄핵 소추 그리고 탄핵 결정으로, 그리고 한동훈은 단계 사태에 따른 내란몰이와 그다음에 탄핵몰이에 앞장서서 윤을 저렇게 파멸시키고 그다음에 본인 역시 단계 사태로 인해서 이게 제명을 받는 이런 비극적 길을 걸어가게 됐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란성 쌍생아의 모습을 두 사람들이 보여줬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오늘 정치 카페에서 제가 이걸 쓰면서 굿바이 윤석열, 굿바이 한동훈까지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보수는 저는 이러한 점들을 받아들여야 다음에 기회가 열린다. 이런 점을 꼭 여러분들에게 강조하고 싶었습니다.